일제 전범기업 대신 우리나라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어젯밤 규탄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반성과 사죄 표현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미래를 위해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며 양국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고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김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숨지고 이 남성을 구하려던 새내기 소방관도 순직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최전방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20대 남성에게 뚫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온 장교라는 말에 속아 병사들이 건물소 두 곳에 길을 터준 건데 이 남성은 복무했던 부대에 다시 가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역사인식 논란을 일으킨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그간의 논란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면서도 5.16 쿠데타가 4.19 혁명을 계승했고 5.18 때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상설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조건부 협의로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주에서는 찬반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 셔틀 외교 복원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 주례회동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두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일이라며 새 시대를 향해 미래 세대 중심으로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해야 한다면 빨리 하는 게 낫다며 실무진들에게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동시에 한일 간 외교 시계는 더욱 빨라지게 됐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은 3월 말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 발언은 아끼면서도 셔틀 외교 복원 가능성은 크게 열어놨습니다.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 가는 게 중단된 지 12년째에 이르고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법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정치적 사과 표현을 담아 행동하는 건 양국 경제단체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신뢰관계가 그동안 핵 위협과 동아시아 안보 분야에 한해 선별적이었다면 이제 전방위적으로 회복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안보 협력과 우리의 한류 문화,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결합한 사회, 문화, 인적 교류까지 확대돼 양국 이익이 극대화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 발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 해법 발표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거로 평가한다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는 자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양국 외교당국 간 조율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해 해결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고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적인 외교장관 담화를 통해 안전하며 튼튼한 더욱 번영하는 양국 국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의 배상 방안이 발표되자 일본이 죄행을 참회하고 피해자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낸 논평에서 강제징용과 노예노동은 일본 군국주의가 대외 침략 기간에 중국인,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에게 저지른 심각한 죄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깊이 반성해서 실제 행동으로 역사적 죄행에 대한 참회와 피해자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올바른 역사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촛불 집회를 열고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배상안을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어제 저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일본 정부와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는 안이라면서 이는 우리 국민은 물론 일본 국민도 우롱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6일은 헌정사상 최악의 날이자 제2의 국치로 기록될 거라면서 피해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굴욕적인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는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배상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있는데요. 정부는 끝까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정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우리 기업들이 대신 내도록 한 정부 발표에 일부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일본한테 받아야지. 왜 동양에서는 안 받으랍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한 변제 방식을 추진해온 정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가 끝까지 판결금 결제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도 배상금을 공탁하면 법적인 권리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외교부의 설명이 맞는지 민법과 공탁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대신 배상금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469조를 보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채무를 대신 갚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거부하면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규정이 당사자가 의사표시로서 제3자 변제를 원하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의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미쯔비시 중공업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변제금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변제금을 법원에 맡겨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탁 실무를 보면 이때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제3자가 변제 공탁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재단이라는 게 채무자한테 무슨 위임을 받아가지고 할 권한도 없는 것 같고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이것을 공탁한다고 해서 이 유족들이 동의를 하지 않은 이상은 이거 공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피해자 지원재단의 정관 변경을 통해 이 같은 법적인 문제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재단의 정관 목적 사업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 및 변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제공할 근거를 보완했다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 새로운 법적 다툼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오늘 종료되는 가운데 막판 지지세 결집을 위한 후보 간의 신경전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선거 전 막판까지 연대를 강조했지만 안철수 천하람 후보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마지막 당협 방문 일정으로 나경원 전 의원의 지역구를 찾아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 더 김나 연대를 부각하며 나 전 의원을 지지하는 전통적 보수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한 겁니다. 저는 마음에 진한 그런 동지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동지애를 결코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김 후보 홍보 활동이 이뤄졌다며 후보직 사퇴 촉구로 맞불을 놨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께서 어떤 조치가 있으셔야 된다고. 대통령실에 진상규명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경쟁주자 천하람 후보도 김 후보가 대통령실을 범죄 행위로 몰아넣었다며 공동전선을 폈습니다. 대통령실에 폐를 끼치는 후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가 얼마나 못 믿어오면은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현장에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했고 심지어 드론을 띄워서 현장 파악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투표율이 50%를 넘기며 연일 역대 최고치를 돌파하자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1차 압도적 과반,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침묵하던 다수가 이제 드디어 개혁에 대한 열망. 저는 심판투표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울산 땅 문제를 제기했고 또 많은 분들이 거의 공감을.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투표율에 김기현 후보 측은 조직력의 결과라는 해석을, 안철수, 천하람 후보 측은 분노와 돌풍 때문이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오는 8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와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가 선출되느냐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 지지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채팅방에 시민사회 수석실 직원들이 초대돼 있긴 했지만 예의상 못 나온 것이라면서 특정 후보와 관련한 얘기는 하지 않고 국정 홍보에 관한 언급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더는 대통령실을 개입시키지 말라면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도 어떻게 보면 이 언론이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신규 당원 가입이 급증하면서 이 대표 지지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아니다 지금은 뭉쳐야 한다 등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며 비명계를 중심으로 거취 표명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둘러싼 갈등의 1차 원인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인 만큼 일단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표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 좀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청년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에 대한 전면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친명계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과의 전쟁 속에 집안 싸움은 오히려 당이 망하는 길이라면서 개파 활동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중에 민주당 대표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거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는 내부 총질을 멈추고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체포한 표결 이후 엿새 동안 신규 당원이 하루 3,000명꼴로 급증했는데 위기감을 느낀 강성 지지층들의 새 결집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 결단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정의당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을 추진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50억 클럽과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이 바로 세우라고 국민들이 저는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향해 수갑을 넘겨달라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권을 빼앗아갈 목적으로 이런 특검 법안을 낸 것 같습니다. 범인이 도둑이 경찰 보고 수갑 자기에게 넘겨달라는 것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특검 등 쌍끌이 대여 공세로, 원내 지도부는 선수별 의원 간담회 등 소통 강화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와 추가 영장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새내기 소방관도 70대 남성을 구하려다가 순직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난 불로 74살 남성과 30살 소방관이 다쳐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대원은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빠져나오지 못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순직한 소방관은 임용된 지 10달도 안 된 새내기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수원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대피하던 15층 주민이 숨졌습니다. 1층에서 난 불로 연기가 15층까지 순식간에 번졌는데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연기를 다량으로 흡입해 의식을 잃은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까맣게 그을린 아파트 외벽과 창문 틈 사이로 형체를 알 수 없게 타버린 집안이 보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화서동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기서 이제 불이야 하면서 그때 하면서 이제 갑자기 1층에서부터 불이 갑자기 시작되는데 당시에는 되게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람들도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폐쇄형 구조로 지어진 탓에 연기는 순식간에 아파트 15층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화재 비상벨이 울리면서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옥상 등으로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5층에 살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연기를 다량으로 흡입해 의식을 잃었고 이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인명피해 주요 원인은 연기 흡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집 안에서는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호흡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저지른 남성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질렀고 10년간 복역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출소한 뒤에도 방화를 저질러서 이미 검찰에 넘겨진 상태였는데요.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송림동에 위치한 현대시장. 시장 내부가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건물 지붕은 앙상한 철제 골조만 남아있습니다. 지난 4일 밤 11시 30분쯤 40대 남성 A씨가 시장 안을 돌며 가게 등 5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점포 200여 곳 가운데 무려 47곳이 타버렸습니다. 경찰은 시장 CCTV를 분석해 다음날 A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방화 전과 오범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5번에 걸쳐 방화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4차례 선고받고 10년 동안 복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한 차례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출소된 뒤에는 몇 달 뒤 비슷한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저녁 시간대 A씨가 길거리에 있는 화단에 불을 붙이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가 크진 않지만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방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번엔 체포된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여러 역사인식 논란을 일으켰던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이 YTN과 단독으로 취임 이후 첫 공식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간의 논란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며 억울해하면서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고 북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월 국회 소통관. 4.19와 부마항쟁, 5.18 등 민주화운동 단체가 기자회견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김광동 위원장이 역사를 왜곡했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애국과 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김 위원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4.19에 대해선 민주주의 혁명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한 건 더 잘 살아보기 위해 즉 산업화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고파서 우는 백성이다라는 것은 4.19 단체들이 얘기한 것이지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번영체제를 만드는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 민주체제를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4.19 혁명을 계승했다는 주장은 이번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4.19 참가자들부터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 재판에서 헬기 사격 존재가 확인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법원에서는 5.18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법원 판결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게 그 사건의 진상을 밝힌 법원 판결문인지. 북한 개입설에 대해선 북한이 여러 사건에 관여하고 개입을 시도했던 만큼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위안부 존재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재봉 진실화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인 의견 표명을 놓고 손가락질해선 안 된다는 말로 입장을 대신했습니다. 역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진실화해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동 위원장은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YTN과 가진 첫 공식 인터뷰에서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재단 형태로의 상설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보수 인사 출신의 위원장으로서는 이례적인 입장인데 다만 폭넓은 활동을 위해선 조건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2일 김광동 2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이 두 번째 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 취임 직전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난 지금 김 위원장은 광범위한 현대사 사건을 처리하기엔
위원회에 주어진 2년이란 시간이 너무 짧다고 말합니다. 다뤄야 할 사건은 훨씬 많아졌는데 시간이나 인원은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만 건이 넘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도 1년 짧고 또 조사 인원도 적습니다. 당장은 법에 따라 위원회의 임기를 1년 연장할 생각이지만 이것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조직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 생각입니다. 상시 연구 조직을 만들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건데 재정 부담에 부딪힌다면 진실화의 재단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희생자들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배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시간과 비용을 줄이자는 게 핵심입니다. 효율적이고 조속하고 비용도 절약하고 또 전문적인 배보상위원회를 통해서 바로바로 심사돼서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고. 김 위원장은 집단 수용시설 인권 침해, 입양 문제에 이어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을 남겨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인민군에 의한 기독교인 희생이나 경찰 가족의 희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론 신청이 접수된 사건의 성격과 관계없이 충실히 조사하겠다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조명받지 못한 부분까지도 함께 만들어서 통합적인 미래를 열고자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지켜봐 달라, 격려해 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전방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20대 남성에게 뚫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온 장교라는 주장에 검문소 2곳이 길을 터준 건데 이 남성은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 다시 가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 뚫린 건 지난달 26일 오후 5시쯤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탑승한 채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가는 길엔 검문소가 2곳이나 있었지만 경계는 미흡했습니다. A씨가 상급 부대 소속 장교라고 윽박지르자 별다른 신원 확인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겁니다. 뒤늦게 상급 부대에 A씨가 말한 이름을 가진 장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첫 번째 검문소 근무자가 수색에 나섰고 A씨는 허가 없이 민통선 이북 지역에 30분가량 머물고 나서야 붙잡혔습니다. A씨는 과거 민통선 안에 있는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했던 예비역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에 다시 가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에 뚫린 민통선 이북 지역은 지난 2012년 북한군 병사 1명이 노크 귀순하고 지난해 새해 첫날에는 제2북 사태가 일어난 곳과 같은 육군 사단이 관할하는 구역입니다. 군은 A씨에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조사 뒤 의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공항건설을 위한 큰 고비를 하나 넘겼지만 제주는 찬반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재용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보완해 지난 1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환경부가 보완 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반려 사유별 협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의 경우 환경부는 조류 서식지 훼손 등에 대한 연구와 조류 충돌 위험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 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의 경우 공항 건설에 대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 방안을 검토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과 숨골의 경우 법정 보호종을 보호하고 숨골 훼손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에 대한 저감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환경부 조건부 협의 의견을 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전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환경부의 결정을 놓고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큰 이익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또 이게 우리 성산 지역의 미래를 본다면 아주 그게 더욱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 측은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으로 제2공항 건설을 막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 도민이 수용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역 주민이 수용을 안 하면은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환경부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은 심화된 갈등을 풀어내고 도민유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차례 더 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의회의 역할이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피해자 측을 비롯해 국내 반발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물컵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성에 있는 호응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까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경색된 이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제3자 변제라는 정부의 최종안을 두고 일본의 외교적 승리자 우리 정부의 완패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청년기금은 외교 참패를 감추려는 꼼수라면서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끝까지 소송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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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외교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만든 재단에 한국 기업이 기금을 대는 방식의 정부안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 등 3명입니다. 일본의 공식 사과는 물론 일본 쪽 배상도 없는 우리 정부의 최종안을 두고 피해자 측은 일본의 외교적인 승리이자 한국 정부의 완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정신을 훼손하고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 협정의 부당한 역사로 시계를 되돌렸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다는 청년 미래기금은 외교 참패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제동원 문제의 금전적 출연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고요. 참담한 외교 실패를 면피하기 위한 급조된 안이라고 봅니다.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은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집행 법적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최종안과 관련 없이 법적 소송을 통해 끝까지 배상을 받아낸다는 뜻을 확고히 했습니다. 동시에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정부 해법안 철회를 계속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미 국무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역사적인 발표를 환영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자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단계를 구축해가기를 장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일 3자 관계는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비전의 핵심이라며 이 때문에 이 핵심 동반자 관계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대신 우리 재단의 돈으로 강제징용 배상금을 주겠다는 정부의 해법은 결국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동의가 관건입니다. 이번 발표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전범기업 자산 매각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은 우리 민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나 채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정부 안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은 그대로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피해자들을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역사적 잘못에 책임을 묻는다는 강제징용 판결의 상징성, 즉 채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애초 대리 변제는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피해자들이 계속 거부하면 정부는 법원에 배상금을 맡길 수 있는데 그래도 적법성 시비는 불가피합니다. 일방적으로 공탁을 한 이후에 채권이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인데 그 공탁의 유무효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정에서 가릴 예정입니다. 근데 대신 안타까운 건 일본과의 싸움이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과의 싸움으로 바뀌겠죠. 2018년 확정 판결 이후 대법원에는 배상금 강제 집행을 위한 일본 기업들의 자산 매각 사건들이 잇따라 계류돼 있습니다. 이미 압류 명령까지 확정된 사건도 있지만 지난해 이번 해법을 준비하던 외교부가 매각 결정을 사실상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뒤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안처럼 우리 재단의 배상금 지급만으로 일본 기업이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면 자산 매각 절차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때에 이어 또다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정부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존의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새로운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 외에 아직 강제징용 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추가 배상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배상금을 준다는 방침이어서 판결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내놓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계 정세와 안보 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두고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강제징용 문제는 폭탄 돌리기처럼 해결이 미뤄져 왔는데 정부가 세계 정세와 안보 그리고 미래 세대의 교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정세의 변화,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어떤 해법 모색이 아니었을까. 야권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폭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배상안을 조선시대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 선언을 한 삼전도 굴욕과 비교하며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이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또 하나의 외교 참사이자 역사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누가 국가의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돈 몇 푼 받아오라고 시키기라도 했습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과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30살 새내기 소방관이 불이 난 집에서 할아버지를 구하려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에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지만 둘 다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집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이 뜨거운 화염에 목조 건물은 삽시간에 앙상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저녁 8시 반쯤 할아버지와 할머니 노부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두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이 집안에 중요한 거 가지러 꺼내러 가가지고 못 나오신 거예요. 불타는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할머니 말에 소방대원은 망설임 없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소방관 2명 모두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용의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해서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불길이 잡힌 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숨진 소방관은 올해로 30살, 지난해 5월 임용돼 채 1년도 안 된 새내기였습니다. 성실했고 신임 교육 때도 상위 10%에 들 정도로 유능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라 위험 직무 순직을 추진할 예정이며 장례를 도지사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해 말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방음터널이 불에 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공간도 이와 비슷한 재질과 구조여서 화재에 취약합니다. 지자체가 나서 방음벽 소재를 바꾸고 아케이드 등 시장 시설물에 대한 소방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덮고 있는 방음벽과 천장이 온통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방음벽과 천장의 투명 패널 소재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불에 잘 타는 재질이라 피해가 컸습니다. 경기도는 우선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고속도로 방음터널과 방음벽을 불에 타지 않는 소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속하게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의 방음시설 철거 및 교체 등을 추진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방화범에 의해 점포 50여 곳이 불에 탄 인천 현대시장. 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명 아케이드를 설치했는데 불에 타거나 녹아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케이드가 방음벽과 비슷한 플라스틱 재질이라 불에 잘 타는 데다 밀폐형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시장의 아케이드 중간에는 화재 때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빠져나가도록 개폐 장치를 만들었지만 작동하지 않는 곳이 허다합니다. 불에 취약한 점포들입니다. 그래서 만에 화재가 났을 때 위로 연기가 빼지 못하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점포의 불꽃이나 온도,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방서와 점포주 등에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연락처가 누락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 주체가 모호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부재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툭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재래시장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금융 중심지인 서울에서 멀어 인재 영입이나 투자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논리인데요. 지역 여론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급 인력 이탈을 막아 연금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의 기사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하시진 않으셨고 거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거기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셨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역시 김관영 지사가 직접 대통령실과 전화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기금운용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습니다. 19대 국회 때 제가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안이고 당연히 민주당은 이와 같은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당장 실현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실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건인 제3금융중심지 사업에 기금운용본부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축이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야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저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산운용에 관련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개편 시동과 함께 또다시 제기된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역 수건 사업과 맞물려 언급된 그 자체만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21년 전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경찰관 한 명이 파출소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사라졌던 권총이 2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이 풀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20일 새벽 1시쯤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금암 이동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백선기 경사가 피살됐습니다. 백 경사는 목과 등 그리고 가슴을 6군데나 찔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으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는가 보다 하고 이제 퇴원식에서 뒤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라 했더니 들어가서 끌려줘서 들어가 본 게 그 바닥에 엎어진 상태로 해갖고 피가 막 형쟁 낭자해서. 백 경사는 동료 경찰관 4명이 외근 근무를 하러 나간 2시간여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범인은 백 경사를 흉기로 찌른 뒤 실탄 4발이 장전된 권총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때 사라졌던 백 경사의 389경 권총이 21년 만에 최근 발견됐습니다. 장소는 울산광역시. 그러면 그 총은 맞아요? 그 총 맞아요. 총기 번호가 일치합니까? 예. 흥미로운 점은 백 경사 사건과 그보다 1년 전인 2001년 말 대전에서 발생했던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이 관련이 돼 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범인들은 대낮에 은행 지하주차장 현금 수송 차량에서 돈을 내리던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쏴서 숨지게 하고 3억 원을 든 가방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두 사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 발표된 데 대해 직접 언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 짓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가자는 점을 거듭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 동향 등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최근 식량난으로 생긴 북한 내 아사자 문제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식량 생산 목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투표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나흘 동안 모바일과 ARS로 진행된 투표가 모두 끝나면 내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당대표 후보 선거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12일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가 확정됩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사건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는데요.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사실이 아니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습니다. 이동통신 전시회지만 관심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같은 기존 통신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기술에 집중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80개 나라 6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세계 최대 전자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전시장 입구로 들어서자 익숙한 태국 문양이 반깁니다. 정부가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세계에 소개하려고 만든 공간입니다. 그중에서도 AI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고부가 가치 작물을 키우는 업체가 단연 인기입니다. AI가 학습한 대로 적정 양분을 공급하면 식물에 포함된 특정 성분과 수확량이 40%까지 늘어나는 기술을 갖췄습니다. 고부가 가치 작물에 특화해서 이것을 생산에만 국한하지 않고 맞춤 유통 그리고 현재 이제 프로덕트까지 만들 수 있는 수직 계열화할 수 있는 저희의 융합적 가치를 좀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아서 전시회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넘어 6세대, 7세대 기술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빨라진 통신에 어떤 서비스를 담을 것인가로 향했습니다. 특히 챗 GPT 돌풍 속에 AI 관련 신기술과 메타버스 서비스가 대거 소개됐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오신 관람객들에게 AI 반도체부터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까지 통신사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도록 산업 대전환기를 앞두고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통신 장비의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런 기업들이 경상북도에 또 유치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이 불러올 미래 비전을 제시한 이번 MWC에는 전 세계에서 8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최신 기술을 지역 4차 산업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나날이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6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높아 공기가 부드럽고요.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 예년보다는 9도가량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지만 양이 적어서 건조한 날씨는 여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동해안에 이어서 충청 이남 지역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도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영남 지방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7.6도, 부산은 9.6도 등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또 온화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약한 비가 살짝 내리겠는데요. 양이 적어서 또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